예,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기획 입문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웹기획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면 정의서 작성 요령을 배워볼 텐데요. 화면 정의서는 실무에서 화면 설계서 혹은 스토리보드 혹은 줄여서 SB라고 이제 부르곤 합니다. 예, 화면 정의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 정의서는 일종의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 초반부터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를 이제 약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능 정의서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 집을 짓는 블록 같은 재료들을 모으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A라고 하는 그 정보 구조도를 작성하는 부분은 그 블록을 가지고 집의 구조, 집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화면 정의서 같은 경우는 집을 완성시키기 위한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 디자이너 개발자가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웹사이트의 목적과 기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파일명이랑 버전 관리 부분이 중요한데, 이 화면 정의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버전들을 만들게 됩니다. 끊임없이 수정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버전들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전을 정확히 명기해 놓지 않게 되면은 작업자들이 서로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3번에 예시로 나온 파일명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프로젝트명 또는 사이트명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문서의 종류, 이것이 화면 정의서인지 아니면 뭐 기능 정의서인지 이런 문서의 종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V, 약자로 V하고 버전을 작성하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그 버전을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0.0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이 될 때마다 0.01씩 추가를 0.01씩 이제 더해주면은 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의 구축이 최초로 완료가 됐을 때를 1.0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리뉴얼이 되게 되면은 1.1, 1.2, 뭐 1.3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리뉴얼이 또 두 번째 리뉴얼이 완성되면 2.0으로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버전 같은 경우는 파일명과 그리고 이제 화면 정의서 표지에 있는 또 버전을 표시하는데, 화면 정의서 표지에 있는 것과 그리고 문서 이력에 있는 것이 모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수정할 때마다 그 세 군데에 있는 버전들이 일치되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화면 정의서, 즉 화면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팀 내에서 이제 교류를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 쓰게 되는데, 뭐 소형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잘 하지 않고요. 뭔가 이제 좀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트를 제작해야 될 때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PPT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PPT에서 이런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뭐 디스크립션이라던가 뭐 버튼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들을 보통 다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 전에 보다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작성을 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정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화면 정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표지가 있겠죠. 그래서 표지에는 그 사이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뭐 경우에 따라서 회사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작성을 누가 했는지를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버전명, 아까 말씀드린 그 버전을 여기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버전을 한번 적어주고 그냥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제 사이트 그 화면 정의서를 수정할 때마다 0.01씩 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작성 기간 같은 것도 적어주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 작성자 연락처를 남겨줘서 이제 이 사이트 구현이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타 회사 협력사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연락처를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직통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어떠한 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문서 이력이 되겠습니다. 문서 이력은 뭐냐면은 화면 정의서가 이제 계속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작성을 하는 도중에 계속 끊임없이 수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력을 다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를 모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 도중에 또 수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작업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만 수정을 하는데, 아니면 뭐 매번 이제 수정본이 나올 때마다 그 화면 정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 정의서에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라는 걸 기입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버전을 이제 이전 버전으로 이제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컷 어떠한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하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전 것이 더 낫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 뭐 예전 버전으로 이제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야지 롤백 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 이력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문서 이력 다음 페이지에는 IA라는 이제 정보 구조도를 넣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IA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사실 모든 페이지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엑셀로 정말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화면 정의서에 넣는 거는 그거를 좀 더 요약한 형태로, 사실상 그 화면 그 정보 구조도 그대로 넣는다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메뉴 구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이트 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화면 정의서에 한 페이지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본문이 들어가는데요. 본문의 최상단 부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 이름을 넣게 됩니다.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이 이름을 적을 때는 실제로 사이트를 열었을 때 그 사용할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사용할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경로 형태로 보시다시피 스타일 숍에서 상품 리스트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경로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디스크립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스케치 영역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들이 보고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획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업자들이 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간단 명쾌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좌측 부분에가 이제 스케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림, 도형, 표, 텍스트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실제 화면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을 하되 너무 컬러풀하지 않게 작성을 합니다. 왜냐면 디자이너가 그 컬러를 보고 마치 이제 이 부분은 이 컬러를 꼭 쓰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자이너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 있게끔 모노톤으로 뭐 검은색 아니면 회색으로 작성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이런 도형보다 더 진하게 작성을 합니다. 도형이 너무 튀지 않도록. 지금도 보면 이게 도형은 좀 희미하게 회색 같은 걸로 되어 있고, 텍스트는 검은색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의서를 작성할 때는 한 화면을 정말
완성을 하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페이지를 일단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그 페이지를 일단 페이지를 다 만들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이제 대략적으로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문구 같은 거를 일단 좀 생략할 수 있는 걸 생략하고 레이아웃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면 문구 같은 거는 고객의 컨펌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그것이 합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기다려서 작성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일단은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들 먼저 작성을 쭉 하고, 그리고 뭐 문구가 확정되면 문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디스크립션을 또 아직 완전히 컨펌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펌을 이제 마치면은 보다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죠. 이제 뭐 스케치 같은 부분들도 버튼명도 이제 확정을 지어서 넣게 되고, 문구 같은 것도 실제 사이트에 나올 내용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 디스크립션도 작업자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다 이제 채워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면의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상단에 있는 화면의 이름들을 넣어서 완성을 하고요. 그 안에 필요하면 이제 해당 페이지의 URL을 넣게 됩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검정색 계열만 사용을 하고, 선을 그릴 때는 텍스트보다는 연하고 가늘게 사용을 해서 너무 모든 요소가 다 튀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 문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뭐 안내 문구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갈 내용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 홈 하면 뭐 검색, 그리고 추격 메뉴,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뭐 사진 등록,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뭐 글자로 텍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 팁 또 하나, 이건 이제 제품 상세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블리싱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제품마다 이제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제품명이나 뭐 가격 같은 거는 제품마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야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디스크립션 부분에 이 번호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웹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가로보단 세로가 훨씬 길죠. 그리고 세로는 솔직히 길이에 제한이란 것이 없어요. 계속 거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PPT는 가로로 길잖아요. 보통 A4 사이즈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을 나누고 이런 그 절단선 같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똑같은데 이거를 뭐 몇 장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몇 줄이다 곱하기 뭐 5줄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실제 화면 정의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제품 상세 페이지인데요. 이게 어쨌든 PPT의 한 페이지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절단선으로 나눈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상품평 부분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8번, 9번 설명도 역시 이제 화면 정의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PPT를 그냥 이제 새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이런 구분들은 없는데, 요거는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구역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제목 없는 구역을 뭐 상품 관련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역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졌을 때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페이지에 대한 것인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자들이 훨씬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디스크립션을 작성하실 때는 여기 2번 항목에 배너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미지와 링크는 관리자 계정에서 등록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관리자에서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 3번 영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에서 등록한 굴이 노출된다. 그러면 이건 또 관리자에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줘야겠죠.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관리자와 연동해서 모든 디스크립션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아까 디스크립션 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인데, 아까 이제 화면이 세로로 길어질 경우에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그 나눈 화면 전체 중에 몇 번째인가 라는 걸 표시해주면 좀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건 맨 위에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이건 아까 했던 설명이고, 그리고 각 작업자별로 따로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퍼블리셔한테는 뭐 링크 값 같은 거를 따로 전달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디자이너한테는 뭐 배너 어떤 부분 제작해 달라, 뭐 폰트 색 이런 거를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퍼블리싱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해서 요청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크립션은 웹에서 작동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관리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사용자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 작동된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사용자한테 띄워질 어떤 문구 같은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문구를 적어 주시면 돼요. 기본 원칙은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언론 메시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언론 메시지가 뭐 한 3개에서 한 뭐 대여섯 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그려주시고 실제로 나올 문구도 적어주고 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모양으로 생기는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언론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되게 10개 이상 이렇게 많아질 경우는 사실 여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7-1과 같이 표 형태로 만들어서 좌측에다가는 이제 어땠을 경우 이제 각 케이스를 쓰고 그 케이스에 떠야 되는 메시지를 오른쪽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 항목 보시면은 삭제 버튼 클릭 시, 여기 있는 4번의 삭제 버튼을 클릭 시 컨펌 얼럿이 문구가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짜리는 디스크립션을 쓸 수가 있어요. 언론 메시지를. 그래서 걔를 얼럿이 썼을 때 확인 버튼 누르면은 글이 삭제가 된다. 취소 버튼 누를 경우는 닫힌다. 그 팝업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 단계에서 정책 정의서와 기능 정의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에 화면 정의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정책 정의서나 그 기능 정의서 나왔던 내용을 화면 정의서상에 디스크립션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예,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약간 개발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정의서 예를 들어서 상품평 작성 권한 정책을 해당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회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작성 권한이 로그인 했고 상품을 구매한 모두 만족할 경우만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노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정확한 수치와 몇 개를 불러올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노출한다라고 하면은 개발자는 몇 개까지 노출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당 20개 상품을 노출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뭐 리스트를 정렬할 때도 정렬 기준 있잖아요. 뭐 최신 순위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사실 뭐 기획자의 머릿속에서만 있어서는 사실 개발자는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최근 등록된 상품 순을 최신 순으로 한다. 낮은 가격 순은 판매 가격이 낮은 순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인 화면 정의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화면 정의서를 보시면서 좀 더 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과제로 사전 과제로 내드렸던 헤더푸터 부분이에요. 네. 헤더푸터 부분인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이제 그 사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상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덜 해드린 부족한 설명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이 동영상 강의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부터 서브 메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 3번과 같이 3번 이제 드롭다운 식으로 이런 메뉴들과 하위 메뉴들과 이제 최근 등록된 상품을 보여주는데, 이런 인터랙션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스타일 숍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열린다. 그리고 그때는 이 최근 등록된 상품은 카테고리는 최대 5개까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별 최근 등록된 상품은 보시다시피 4개까지 노출이 된다. 이거를 안 써주면은 이제 개발자가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푸터라는 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이제 회사 소개에 대한 내용,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를 꼭 푸터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이트에 꼭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대략 3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하는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마친 다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을 하고, 요즘에는 간편 회원 가입, 간편 로그인도 있어서 이런 걸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포털이나 SLS에 가지고 있는 계정과 연동만 시켜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되게 이제 오리지널한 경우가 되겠고,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각 그 입력 항목별로 특성이 있죠. 이름은 문자로 입력을 하실 거고, 아이디 같은 경우 문자, 숫자, 뭐 영문, 숫자 뭐 이렇게 병행해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뭐 이름이 숫자로 된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름이 뭐 영어로 될 수 있어 숫자로 된 이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도록 하고 띄어쓰기는 사용을 불가하고, 이런 조건들을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뭐 이름에다가 만약 숫자를 넣었을 때는 이름은 뭐 한글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럿을 또 띄워줄 수 있는 거고요. 아이디도 조건을 이렇게 다 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영문 몇 자 이렇게 하고, 뭐 띄어쓰기 사용 불가, 이런 조건을 다 해주셔야 이거에 막 개발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무제한적으로 다 데이터를 받게 되면 나중에 아이디가 막 진짜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뭐 아이디가 막 숫자를 이루어진 것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에 맞지 않는 값을 입력했을 때 뭐 어떤 문구를 띄워줄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서 여기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되고,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럿들이 많아요. 다양한 오류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각 오류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뭔가 메시지를 띄워줘야 사용자가 그거를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모른 채 회원가입 버튼 눌렀는데 회원가입이 안 된다거나, 뭐 나중에 뭐 누락이 되거나, 정보가 하나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채로 회원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모든 케이스를 얼럿을 띄워줘야 된다는 거, 회원가입.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는 본인 인증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본인 인증 과정 그 중간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뭐 아이핀이나 뭐 이런 것들, 나이스 뭐 그런 뭐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솔루션을 우리가 불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아이핀 인증 버튼, 휴대폰 인증 버튼 하고 얘를 눌러서 인증 버튼 누르면은 인증 뭐 연동된다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쇼핑 관련 상품 관련된 페이지들을 보실 텐데요. 상품 리스트 같은 경우 상품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리스트에서 어떠한 특정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4개씩, 4개, 5개씩, 그러니까 4개씩 5줄인데 이렇게 잘못 표기 됐네요. 4개씩 5줄씩 노출된다. 그리고 페이지당 최대 20개 상품을 노출한다. 그리고 상품이 없을 경우는 무슨 문구를 노출할 건가,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해주셔야 되죠. 그냥 거저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획자가 다 하나하나 써야 되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써야지만 개발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좋고,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좀 더 개발자들이 보고 딱딱 눈에 띄잖아요. 어떤 거를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얼럿이 많은 경우는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 형태로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어떤 메시지를 띄워줄지를 이렇게 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계속 이제 화면 정의서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오늘 하지 않은 유틸리티 쪽 페이지, 예를 들면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등에 대한 화면 설계서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의 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화면에 대해서 화면 정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